답답을 찾는 토론 이슈 앤 식설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7%대 이게 끝이 아니라 연말이면 8%에 닿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영끌족, 또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공포가 덮친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환 연구위원,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오른다라는 얘기 너무 지금 오래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코픽스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 만에 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도 마찬가지고 또 변동금리까지 금리 자체가 연 7%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사실 집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과거 사례를 몇 번 봤더니 금리가 올랐을 때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최근 상황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과거 사례랑 똑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시장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이 이제 구매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돼서 전체로 수요가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다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 보면 그게 가격 상승이 있다기보다는 네. 가격 하락이 조금 뒤늦게 나타났다 보면 어떡하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차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번에는 특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렇죠. 상승폭이 2010년도인가에는 아마 1.25%포인트 한 1년 정도 올렸는데 네네. 이번에는 1년 남짓 기간 동안 거의 2% 넘는 폭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고 네. 폭이 컸다는 것 자체가 전체로 시장금리 상승을 좀 더 크게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주택시장의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속도와 폭이죠, 아무래도 지금은. 네네. 네. 특히 기준금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난과 똑같은 기간에라도 거의 2배 가까운 폭으로 증가시켰거든요. 네네. 인상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화면에 역대 금리 인상기의 어떤 아파트 추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기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거기에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서울 집값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사실 집값이 계속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주택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동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과거 사례 그리고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속도와 폭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글쎄요, 그 금리의 변동이라는 게 가격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밖에도 주택 시장의 그런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원인들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영향은 과거하고는 굉장히 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5, 6%대에서 3% 오르는 거하고 초저금리인 2%대에서 5%로 오르는 거는 그건 사실 그
초저금리 때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느꼈던 부담과 지금 뭐 2, 3% 오를 때 느끼는 어떤 부담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6%에서 9% 오르는 거는 나의 원리금 부담이 50% 정도 늘어나는 거지만 뭐 3%에서 6% 오르면 배로 원리금 두 배가 부담이 되는. 늘어나는 거라서 사실 그런 어떤 뭐 퍼센테이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네네. 상대적인 비율로 체감적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부담이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금융 부채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예. 그래서 2010 그 뭐 금융위기 시기 이후의 그 시절만 보더라도 국내 부동산 보유 가구들, 주택 보유 가구들의 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비중이 사실은 반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부채를 안 지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너무 다른 얘기네요.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네. 이제 뭐 부채를 안 지고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비율인데 그래요? 그 사이에 네. 많이 이제 금융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에 가까운 상황까지 가고 네. 뭐 거기다 더해서 전세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줘서 200조에 가까운 그런 부채가 대출들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과거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사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분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에 되게 동감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 조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더 가속시키고 있는 걸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예. 뭐 추세적인 상승기 혹은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금리가 오를 때는 네네.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체감률이 다른 것도 있지만 오르더라도 이제 상승이 조금 나타나는 이런 시기가 과거에 몇 번 보였다면 지금은 사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올해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하락을 더 가속시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불에 기름을 끼얹은 네, 형국이군요. 그런 뭐 표현하자면 그럴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 소득에 비해서 집값의 부담이 워낙 커지면서 대출 의존도나 대출 금 규모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사실 훨씬 더 맞아요. 과거보다 크게 부담스럽죠.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DSR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네네. 대출 규제 DSR도 빠르게 강화가 되면서 네. 사실 이자 부담은 훨씬 더 변동금리와 함께 늘어났는데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면서 줄어들죠. 네. 이제 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져서 거래는 더 부진해지고 가격 하락은 더 가속되는 이런 그러네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세 분이 과거의 금리 인상기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해석들을 또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10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주 한 주 가격의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도 뭐 강남과 강북 그리고 또 강북에서도 뭐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노도강이라 불렀던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뒤늦게 빨리 올랐던 지역들이 또 빨리 식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노도강 그 지역이 서울에서는 좀 그 이 한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늦게 오르고 빨리 내리고 그러면 예.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요가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영끌족 말씀하셨지만은 예. 다양한 형태의 변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뭐 특정 누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고 뭐 대출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영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적용받는 문제인데 이렇게 뭐 노도강이라 불리는 뭐 노원구라든지 도봉구가 이렇게 큰 하락폭을 보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자라는 게 거시적인 요인이니까 사실은 뭐 서울이든 서울 내에서도 어디든 뭐 대구든 뭐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지역 시장마다 굉장히 특징이 틀리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선택한 정책적인 그런 선택들의 영향이 다 지역별로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 특히나 이제 도농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대출에 있어서의 금액 규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탈출구 역할을 했던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끌족들이 뭐 다른 데보다는 서울에서 그나마 좀 가격이 싸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제 몰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네네. 뭐 제가 아는 그 제자 중에 하나도 그쪽에 좀 투자를 했다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이자 있는데. 부담을 몸소 체감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이 강남 쪽에 전세 살다가 그쪽으로 뭐 힘들게 하여튼 구입해서 갔는데 안 좋죠, 부담스러우신 요즘. 상황이 안 되겠네요. 좋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가계의 변동이라는 게 사실 보게 되면 글쎄요. 요즘 뭐 어떤 지수를 가지고 가계 변동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서 그렇죠. 얼마 전에 농담에서 얘기를 하면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는데 좌장께서 앞으로 얼마나 내릴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지수로요? 부동산 지수로요? 실거래가 지수로요? 그렇죠. 지수마다 조금씩 숫자가 달라서 아마 그런 지수마다 얘기가 나오지 다 이게, 않을까 싶은데. 달라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금 내리고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얘기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국토부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나와서 이제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숫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울만 보더라도 뭐 올해 벌써 뭐 한 7% 가까이 내렸고, 가격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기 있는 동북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 이상 내렸으니까. 더 크네요. 올해만.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뭐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람들 실거래가 지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폭으로 내렸죠.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리는 게 한 아파트 지수로 한 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나 뭐 좀 내렸다 다시 또 이게 더블 딥이 돼가지고 대충 네. 최저점까지 가는 그런 정도가 20% 수준인데 지금 벌써 10% 가까운 하락폭을 낙폭을 보였다는 보였으니까. 거는 그건 상당히 좀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동남권도 보게 되면 한 5.6% 내린 걸로 나오고 네. 강남 지역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의 하락의 어떤 강도라는 게 상당히 과거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현실이고 또 한 가지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아파트에 매물을 내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사실 뭐 서울시 아파트 그 물량은 그 재고량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지난달에 정말 그 정말 안 600건 좋더라고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동결된 상태라서 사실 가게 내린다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굉장히 힘든 구도 뭐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하우스 푸어와 관련된 이슈 중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마침 하우스푸어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어요. 사실 한 10여 년 전만 봐도 집값에 뭐 거품이 빠지면서 하우스푸어 사태들이 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좀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예외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값을 내놔도 안 나가니까 자꾸 집값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낼 이자늘은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하우스푸어에 대한 뭐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겪었던 하우스 푸어 때보다 이제 계층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소위 이제 2040에서 대출 의존도를 높여서 연끌 방식으로 그렇죠. 투자했던 맞아요. 분들이 일단 좀 위기에 먼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지금 금융권의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나에서 연체나 보증사고 비율이 높은 것이 20대, 30대로 일단 통계들이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소위 이제 연끌 투자를 했던 젊은 새롭게 시장에 투자 진입을 했던 분들이 이 이자 부담에 이제
그렇죠. 상황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가격대의 아파트 지수들 혹은 그런 거래가 좀 집중됐던 지역이나 뭐 단지 중심으로 가격 낙폭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상환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종전에는 고정금리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변동금리가 이제 기준되는 코픽스가 한 1년 동안 2%포인트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보통 한 그렇게 금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한 4%대 정도 변동금리 주담대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6%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갔을 거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이런 정부 지원이나 네. 이런 것들에 좀 관심들을 보이시는데 1차로 이제 저금액대의 주택에 네. 1차적으로 실행했던 지금 안심전환 4억 대출은 원 사실 원래 이하였죠. 네, 신청률이 10% 정도로 맞아요. 재정 네. 이제 예산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하는 그만큼 상황이라 주목도를 못 끌고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이 우선 전환은 조금 일단락을 하고 좀 빠르게 한 9억 이상의 이제 좀 네네. 높은 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고려해서 좀 안심전환 대출 전환이나 이런 거 일시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네. 지금 뭐 급급매 나와도 팔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파는 사람들은 빨리라도 좀 어떻게든 빨리 털고 싶은데 살려는 분들은 이것도 안 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예. 더욱이 제가 볼 때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침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판단할 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뭐 저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래도 자금 대출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제 거래의 위축은 피할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걱정도 그렇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우스포를 별도의 리츠를 또 만들어서 국가에서 시행한 네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은 예. 정부 측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 방안이나 어떤 백업 플랜이 필요하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안심전환 대출도 보게 되면은 그 자격 기준이나 그 가격대도 되게 여러 부분이 겹쳐서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이렇게 줄을 잘 정리를 해서 하우스푸에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네네. 출구를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사실 근데 뭐 집을 구매하고 자산을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이렇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걸 사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또 우리 경제에 또 뭐 소비 부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대출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되면 이게 뭐 금융시장 전체 위기로 전파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시절은 사실 강 건너 불이었어요. 이게 뭐 그 미국 주택 시장에서 촉발된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네. 국내 주택 시장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돼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그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시기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 조금은 그냥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그 여파였다고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 상황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대출과 관련된 건전성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수치들이 많이 읽혀집니다. 네. 그래서 가계 그 금융조사인가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오는 네. 그런 가금목이라고 그, 하는. 네. 가구별 통계를 가지고 예. 집계를 해보면 이 뭐 40% DSR 네. 일 넘는 가구의 비율이 2011년에는 한 10% 남짓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한 16%로 올라갔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30 세대 그런 40% 이상의 비율이 2011년에는 뭐 12.6%였는데 2021년은 23.7%거든요. 거의 두 두 배가 배로 됐네요. 뛰었어요. 근데 2021년의 사항들은 소득은 그 이전 것 그 정보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사실 담겨지지 않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부채 가구들에게 부담으로 지어진다 그러면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출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게 이제 거시 경제적인 그런 뭐 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하우스 4의 문제라는 게 2010년대 겪었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도 봤던 뭐 영끌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네.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굉장히 패닉 바잉이었지만 또 뭐 패닉 셀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에 대한 케이스도 선택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독신 가구대 투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신 이른 가구주의 가구로. 투자라는 예. 거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구들이거든요. 그 자기의 어떤 구입에서부터 떠나서 뭐 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팩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사항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국 하우스4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들이 발생하는 건 거래 위축과 이제 연결이 돼서 네. 뭐 미입주도 발생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뭐 다양한 그런 파급되는 현상들이 연결돼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걱정이 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면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지원해야 될지도 좀 정부의 고민도 좀 필요해 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방에서 분양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몇 번 전에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수도권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안성과 양주시의 미분양 사태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 군, 구 중에서 미분양이 뭐 늘거나 혹은 해소되는 게 좀 저조하거나 우려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라도 좀 지정이 되면 이제 주택도시보조공사인 허그에서 지정하는 제도인데 그만큼 미분양이 좀 우려되거나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표로도 어떤 상징으로도 좀 여겨지는 지점이긴 합니다. 소장님 사실 안성 양주가 최근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죠. 네. 근데 해제되는데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규제가 해제돼서 뭔가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겠다는 어떤 기대 이런 걸 좀 꺾어놓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 대상 지역 풀린 곳들이 사실 지난 6월 말 해제 지역도 그렇고 9월에 해제된 곳들도 네. 그렇고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이나 대출 쪽에서 우회적인 규제 완화가 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미 금리 때문에 대출 LTV 조정이 별 의미가 없는 데다가 뭐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중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제 부과 시기와 맞물려서 올해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라고 추가되지 봐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의 중과가 유예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지방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9월에 광역도시들 부산 같은 지역에 규제 지역 해제 있었지만 네. 뭐 별다른 반응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기의 안성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처음은 아니죠. 뭐 20년이나 21년에도 대단지가 공급됐다가 좀 해소가 더딜 때 이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던 이런 경력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좀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에 지금같이 재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 청약도 좀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외곽 지역에 좀 대단지들이 공급이 되게 되면 미분양 해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관리 지역 지정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재고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입지나 상품성에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별로 느끼지 못해서 최근에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작년에 비해서는 동기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포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수도권에서도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인천이라던가 이런 지역으로 관리 지역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요? 네, 미분양 근데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물론 이제 분양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공급 속도를 조절해서 미분양을 덜 늘어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 건설 경기 자체가 좀 더 악화되면서 네, 둔화되는. 이제 건설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지방 도시 일부에서는 네. 지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도 그럴 수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정이나 모니터링이 굉장히 좀 지금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구님 사실 예. 분양주택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예.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특히 더 인기였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적인 예. 장점도 있다라는 걸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방이나 혹은 또 이제 수도권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미분양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 한 1, 2년 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지난 정부부터 시작했던 3기 신도시 거기 사전 청약 물량 네.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외곽보다는 수도권 중심 지역에 몰려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지금 그 새로 들어선 정부도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네. 뭐 정비 사업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쉬워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급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외곽에 대한 어떤 그 이 투자 아니면 네. 구매 그런 동기를 많이 좀 떨어뜨리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로 그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 프리미엄이 붙다고 하더라도 예. 그 프리미엄보다는 현재 지금 여건이 금리 부담, 그렇죠. 가격 상승에 대한 뭐 불투명성, 또 뭐 이런 것 원자재 가격 때문에 뭐 오르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네. 되게 좀 선택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분양 시장이 이제 좀 인기가 좀 덜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네. 사실 분양 가는 가격보다 자기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인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분양과 관련된 이슈도 보게 되면 지금 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 이후에 예. 그 미분양 물량의 증가를 보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뭐 10만 원 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네네.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초기 미분양이 아니라 중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서 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걸 리츠화해서 뭐 다시 좀 소화를 하기도 하고 더 뭐 커질 여러 가지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 앞으로도 뭐 갈 길이 좀 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지방에 있어서의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또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장기적인 전환의 어떤 한 단면이라 그러면 네네. 지금 갖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뭐 수요와 관련된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이게 뭐 주택 시장이라는 게 사실 한 군데만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사람들의 주거 이동을 보게 되면 뭐 서울 강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 온 집은 저쪽 뭐 노원구에 있고 노원구에 그 나온 집에 이사 오는 사람도 양주에서 오고 양주에 온 사람 저쪽 수원에서 이게 다 연결돼 연계돼 있는 있거든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그 규제의 완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이 연결고리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침체기에선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려고 그러면 국지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규제 완화. 글쎄요, 규제 완화란 말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정상화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덜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덜어내야 된다 보세요. 덜어내야죠. 덜어내고도 침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덜어내지 심지어, 않고 붙들고 있으면 더 더 침체하겠죠. 침체된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뭐 시장의 관리와 관련돼서 정부의 선택이 뭐 적지 않은 영향을 예. 그 강도에 있어서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덜어내는 그런 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에서 만든 틀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양도세 규제라든가 뭐 재산 하다못해 종부세까지도 그 규제 지역과 연결돼서 그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손쉽게 또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조금은 또 전향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매매 시장도 그렇고 지금 분양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세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도 최근에 가격들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전세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또 전세 시장의 매물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준 소장님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택하겠다. 월세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물은 계속 나오고 전세 물량도 나오고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월세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지금 금리가 아직 오르고 있다라는 중간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보통 일반 신규로 받으실 때 한 6% 후반, 지금 이제 발표된 수치로는 최고 7%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이요? 대출도.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전월세 시장 이제 전환율 금리가 한 5% 정도니까 좀 전세 낮네요.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일부 반전세 같은 걸 전환하는 게 세입자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더 실속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도 지금 전세 대출이나 뭐 이런 걸로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월세 대부분 이제 전환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세 계약 비중이 계속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월세화 속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면 다시 어쨌든 이제 주택 마련의 디딤돌로서 전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수요들 다시 생기면서 그때는 다시 전세 지수라든가 매매 지수의 변동도 그때쯤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당장은 그러면 지금 왜 전세 시장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제도라고 하니까 이거를 월세 시장으로 아예 변화하는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뭐 잠깐 왔다가 다시 전세로 돌아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까지는 없지만 예. 완전 월세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규모 자체가 네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집주인들이 본인의 자산으로 이제 월세 전환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월세화로 이제 점점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방향성이나 경향성은 유지가 될 걸로 네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에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보면 문제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반전세 전환을 하면서도 지금 전세 시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전환을 해도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줘야 되는 이제 계약 사례들이 재계약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이요? 집주인들이 그 이제 낮아진 전세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깁투자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반환을 위한 이런 대출 같은 것들도 최근에 실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대신 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대신 전세 대출 이자를 집주인들이 대신 내주는 특약을 쓰는 방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뭐 여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여월세. 뭐 그런 사례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그리고 월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예, 많이 예, 바뀌었죠 예. 시장이. 예. 가끔은 좀 되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하락, 예. 갑자기 침체에 진입하는 것.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보면 인플레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해왔고 경험도 많은데 네. 사실 이 침체기에 나오는 디플레에 대한 그 대응책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자체에 어떤 방안이 없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두렵긴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매 가격 조정되고 전세 가격도 좀 전세도. 조정되고 있고 지금 월세는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오퍼레이팅이 쉬워 보이진 않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거래가 보게 되면은 매매가가 급하게 하락하는 게 보이곤 하거든요. 또 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은 조금 둔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그 지수를 어떤 걸로 볼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다른데. 없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하향 안정세가 아니라 침체라고 한다면은 네. 조금 전방위적인 어떤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 확대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침체, 디플레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장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틀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 주셨던 일종의 뭐 깡통 전세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해도 뭐 반환 보증 사고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걱정되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못 그렇죠. 돌려준다는 건 사실 그 자산의 문제잖아요. 예. 그 깡통 전세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뭐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또 뭐 위험의 그런 트리거링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주택 시장의 거래라는 게 뭐 매매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전세를 빼야지 뭐 내가 산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분양받은 사람도 전세금을 받아야지 들어가는데 뭐 전세금 날려면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라고는 하지만 그게 자의적인 사기라기보다는 타의적으로 맞아요.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떠밀리듯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세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스트럭처는 임차인이 나갈 때 다음 임차인이 연결돼서 그 전세금을 그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임 임차인에서 연결해서 받는다는 가정에서 움직이는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새 전세인을 받기 위해서 이 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전세금을 어딘가에서 융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에 대한 어떤 임대에 있어서의 그 비용이라는 게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하고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인구가 줄어들고 초장기적으로 네. 이 주택에 대해서 가구 수에 대한 비중이 적어져서 네. 공가액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전세 제도는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서는 전세 비중이 어느 정도 높지만 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공가율이 높은 그런 지방의 아파트가 아닌 또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거의 뭐 벌써 월세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전세를 점점 털어가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에 관점이라고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뭐 조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선택이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전세 대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조금 역행하는 구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전세 사기, 역전세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이전 정부에 있어서 뭐 이전 정부만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선택이 만들어낸 위험 요인이 상당히 지금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걸 더 물어보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 우려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충분히 대답이 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그러니까 깡통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선택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뭐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게 한다라는 것은 뒷북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잘 뭐 인지가 되어 있지만 예. 문제가 되는 연립 다세대에 대한 그런 가격은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한 가격이 계속 리포트가 됩니다. 네네. 인지가 돼요. 그러면 전세를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전세 드는 주택에 대한 시장 가치나 가격을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전세 가격에 대한 위험도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그렇겠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시장에 봐야 대한 정보, 실거래가에 네.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을 그렇죠. 해서 이 연립 다세대는 호별 정보를 안 준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제공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요즘 뭐 AVM이라고 자동 평가 시스템을 판단을 또 통해서 하니까
수시로 가격을 리포트를 해줄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을 민간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부분 풀어낼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사실 최근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살 때인가?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인데, 아니면 집을 가지신 분들은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이거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변동이 계속되고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들 그러니까요. 하세요. 이제 기다렸다 집을 좀 사야 네. 되는데 이제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 대다수가 일단 금리 변동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뭐 현재의 전망으로는 내년 뭐 1분기나 네. 상반기 정도에 거의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결정이 될 걸로 이제 예상 내지는 기대들을 네. 금리 인상 기간이 더 악재가 끝나는 터지지 시기가 될 않는다면, 것인가.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여도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일단 대다수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맞다고 보세요? 현 시점은? 일단 뭐 다른 악재가 더 지정학적으로 터지거나 네네. 저희가 예상하는 이런 완만한 경기 부진 정도 이상의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에서 일단 금리 이제 수준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금리 대역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자 부담이라던가 뭐 대출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세우실 수 있게 되니까요. 현재로서는 혹시 이제 계속 금리가 변동할 경우에 이제 네네. 대응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확인하시고 움직이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과도하다는 인식들은 다들 갖고 그렇죠. 계시기 네. 때문에 이제 실질 소득에 비해서 적정한 이제 구매 가능한 수용 가능한 가격대까지 집값이 좀 조정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이제 2분기 정도까지 조정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나 금리 같은 것들이 조금 결정이 된 후에 네. 적정하게 이제 구매할 뭐 금액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좁혀서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자들의 전략에 맞춰서 시장도 좀 따라서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주한 연구위원, 이창무 교수,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